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문장혁 교수입니다. 예, 본 강의는 중간고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찾는다라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데이터가 조금 있어야지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유출을 하는데 사용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첫 주에서 한 3주차까지 공부를 했던 머신러닝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함수를 띠는지 예측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최종적으로 블랙박스의 형태이긴 하지만은 학습된 함수가 도출이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레그레션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가 있으셔서 이 데이터가 어떤 함수를 잘 따르겠구나라고 먼저 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사이트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머신러닝에 비해서 어큐러시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인사이트가 더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학습에 의해서 랜덤하게 학습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정확한 학습 모델을 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선형 회귀 분석, linear regression, 그러니까 즉 선형을 띠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이제 회귀만 하겠다라는 뜻이긴 하겠지만은, 뭐 이제 선형이 아니면 이제 비선형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선형을 배운 걸 바탕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화학 실험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화학 실험이라든지 물리 실험에서 어떤 실험을 하신 다음에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이 나온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보는 추세선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엑셀에 보시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그 선을 갖다가 잘 연결을 해주는 추세선이라는 옵션 혹은 명령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바탕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주된 핵심 내용은 바로 best fit straight lin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fit이라고 가장 적합하게 맞는 straight line을 찾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바탕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형태에서고요.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통계적이라든지 혹은 어떤 분포를 띠고 있는 데이터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셨죠? 프로젝트 실험을 못 하셨지만 제가 드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분포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바탕으로 저희가, 물론 이제 제가 드린 실험은 이제 리니어하진 않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라인을 찾는 게 아니긴 하지만은 가장 간단한 먼저 스트레이트 라인을 찾는 거겠고요. 저희가 함수로서의 스트레이트 라인을 찾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되죠? 뭐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두 가지 정보는 있어야지 직선을 만들 수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인터섹션, 이제 바이어스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에 슬로프에 대한 정보 두 가지를 도출을 해내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y는 ax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 바이어스, 그리고 이거 슬로프에 해당하는 것이 코에피션트 a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이 코에피션트 a랑 b를 찾겠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코에피션트가 갖는 의미를 또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런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핵심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고 얘네들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지만은 매트랩에 이미 잘 내장된 함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아시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교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번지 점프, 자유낙하하는 번지 점프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공기의 저항을 받다 보니까 그 공기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코에피션트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뭐 드래그 폴스라고 해가지고 유체역학 시간에 아마 조금 이 관계를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는 과연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물론 이제 아주 똑똑하신 분들은 아직 펀디멘털한 피직스에서부터 이 수식을 뭐
사실 뭐 디리버티브 혹은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통해 가지고 이 힘을 도출을 해온 거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사람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힘하고 이 풍력이 부는 이제 공기의 속도를 봤더니만 이런 관계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실험적으로 관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풍동에 실제로 사람을 넣어놓은 다음에 이 프로펠러를 아주 강하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바람을 인가합니다. 인가하는 풍력 정도는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익스페리먼털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이때 사람을 물론 이제 약간 90도를 돌려서 봐야겠지만은 그때 뭐죠? 바로 여기에 저울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울의 눈금이 증가하겠죠. 증가하는 정도만 보시면은 바로 드래그 폴스가 얼만큼 제너레이션 됐는지를 폴스를 갖다가 익스페리먼트하게 물론 이제 그걸 드래그 포스만 할 수 있겠죠. 그걸 갖다 정리를 해놓은 게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본 결과를 한번 플랫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10m/s일 때는 좀 속도가 많이 뉴턴의 힘이 세지 않아서 한 25뉴턴 정도 나왔습니다. 데이터 포인트 찍어보니까 스케일 봤을 때 이쪽에 찍혔고요. 0은 아닙니다. 그다음 20일 때는 70 30일 때는 그 다음에 380 정도가 찍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일 때는 550, 50일 때는 610, 그 다음에 60일 때는 1220, 70일 때는 830, 그 다음에 80일 때는 1452라는 이런 힘이 저울에서부터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데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봐도 뭔가 약간 이런 관계를 따라가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이런 관계를 띠지 않을까라는 것을 뭐 좀 눈치가 있다면은 눈썰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죠? 힘하고 드래그 포스랑 이 벨로시티는 선형 관계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선이 맞는 것 같은데 이쪽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익스트라폴레이션 했더니만 V가 0일 때 우리가 풍력, 드래그 폴스,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받는 힘 자체가 어때요? 여기는 음수가 나오죠. 말이 되나 싶죠. 그쵸? 뭐죠? 바로 이런 선형 관계를 띠고 있다라는 제 가정이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뭘까 봤더니만 이게 나는 직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직선이 아니라 어떻다? 아마 당연한 거겠지만 V가 제로일 때는 공기의 저항은 0뉴턴이어야겠죠.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가를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직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정을 해서 힘하고 얘는 제곱에 사실 비례하는 관계가 있을 거고 그 비례하는 코에피션트를 찾아낼 수 있으면은 우리는 두 개를 이퀄 관계를 도출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어때요? 조금 데이터 포인트가 좀 많이 튀었죠. 어떻게 보면 속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뭐 반대로 얘가 잘못됐을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뭐랄까요? 드래그 폴스가 좀 크게 측정이 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조금 작게 바로 실험을 할 때 측정되는 오차겠죠. 그래서 이런 오차가 있다 보니까 좀 저렇게 되는 거지만은 아마 이런 관계를 띄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어쨌거나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통계적인 기법을 조금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아는 건데요. 저희 에너지 재료 기초 들으셨으면 이제 열 팽창 개수가 뭔지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으시면은 템퍼리처를 갖다가 인크리즈 해주면 얘가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팽창하는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스트레인을 갖다가 어떤 온도의 변화에서 코에피션트를 갖다가 도출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 알파가 바로 이 열 팽창 개수가 되겠습니다. 뭐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재료 기초를 다 들으셨다고 하면은 대충은 아는 개념인데요. 뭐 그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실험을 통해서 이런 열 팽창 개수를 도출을 했는데요. 보시면 어때요? 측정할 때마다 약간씩의 오차가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물체의 열 팽창 개수는 사실 하나죠.
똑같은 시편을 측정을 했을 수도 있고, 물론 조금 다른 시편일 수도 있지만 같은 재료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같은 재료고 같은 시편이면은 똑같은 개수가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조금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다 보면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아주 간단한 평균이라는 기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측정된 변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전체 개수로 갖다가 나눠주시게 되면, 더해주신 다음에 나눠주시게 되면은 평균,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아시죠? 표준 편차라는 건 뭐죠? 원래의 데이터 산포가 실제 평균에서부터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게 편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편차를 갖다가 저희가 항상 포지티브 밸류로 바꿔주셔야지 조금 평균적인 편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곱으로 치환을 해주신 게, 저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분산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정확한 분산은 이걸 전체를 노멀라이즈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표준 편차는 n-1개로 나눠집니다. 보통 저희가 원래는 n개로 나눠주는 걸로 좀 익숙하긴 하겠지만요, 통계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셨다고 하시면은 자유도 한 점이 조금 줄어서 이제 n-1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만약에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한 개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한 개가 있는 데에서 편차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 있을 때는 애초에 편차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n이 1일 때는 뭐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불능이죠.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분산에 대한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n-1개라는 수학적으로 표현을 조금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이 됐을 때 우리는 그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2개가 있어야지 여기가 n이 2가 돼서 1이 되면서 그 편차 자체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제곱을 취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루트를 씌워줘서 원래의 크기로 다시 회귀시켜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값을 주의로 어떠한 특정된 분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정규 분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를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로젝트 1-1에다가 비행을 했던 데이터를 갖다가 오차가 있죠. 똑같은 실험을 총 거의 한 20개 조, 각 조당 한 3명의 인원 정도가 배정이 돼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할 때는 저희 310관 4층이랑 5층에 저 자판기 있는 라운지 쪽에서 했고요. 5층에서 비행기를 종의 헬리콥터를 날려가지고 한 명은 날리고 한 명은 시간을 재고 한 명은 4층으로 떨어진 걸 다시 5층으로 갖다 줘서 총 5번 이상의 실험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초가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이런 초가 왜 다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겠죠. 뭐 하나 둘 셋 하고 떨어뜨려야 되는데 셋 할 때 떨어뜨린 사람도 있고요. 셋 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떨어뜨린 사람도 있고, 또 초를 재는 사람이 스탑워치를 셋 하고 누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리 누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누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편차들이 다 적용이 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엑셀의 데이터처럼 초들이 약간의 바이어스가 끼어 있습니다. 즉 휴먼 에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게 통계적으로 먼저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 비행 조건에서 몇 초를 나눈지에 데이터가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1대 다에 해당하는 함수가 돼버리니까 저희는 그런 함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대1 맞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통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를 한번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띄고 있는 것을 그래도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하게 어떤 데이터가 좀 많이 바이어스가 치우쳐져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정규 분포가 비슷한 형태를 띌 수 있게 그 데이터를 잘못 날린 조도 있겠죠? 꼭 실험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날린 조도 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10번 이상 날린 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엔 그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봐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데이터를 무작정 제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를 조금 배우셨거나 다음에 아니면 통계학 시간을 배우셨다고 하면은 표준화라는 걸, 정규의 표준화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특정 표준화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규 분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표준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다르죠. 비행기의 날개가 다르다 보니까 평균값도 크게 다르고요. 분산도 많이 다른데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좀 보셨을 때 너무 익스트림하게 조금 많이 벗어나 있다 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줄여서 모든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도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통계적인 것을 많이 하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데이터를 얻는 작업에서는 통계 기법이 안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제곱 회귀 분석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상당한 오차가 있다는 건 이미 앞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는 그래도 데이터가 오차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뭐하죠? 경향을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경향을 맞출 수 있는 근사된 함수를 갖다가 유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점과 곡선 사이의 차이를 도출을 할 거고요. 그 차이를 보통 저희는 뭐라고 하죠? 편차라고 하기 때문에 그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똑같이 부호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곱을 할 거고요. 그 제곱을 한 애들은 오차죠. 오차를 갖다가 뭐하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곡선 혹은 직선을 찾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봅시다.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먼저 오차가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 함수를 근사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함수를 먼저 예측을 해주셔야겠죠.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들의 시리즈들이 쭉 있어야겠죠.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맞추는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함수를 내가 먼저 예측을 해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뭐죠? 죄송합니다. 여기 데이터도 있어야겠죠. 여기는 리얼이라고 하니까 R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프리딕션이니까 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뭐하자? YR과 Y의 P에는 뭐죠? 에러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 존재하는 에러를 어떻게 하자? 부호를 갖다 절대값을 취하는 것보다 제곱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보자. 최소화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최소화를 하자. 무슨 말이죠?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미니마이즈 에러 어떻게 하죠? 아주 간단하죠. 이 에러를 누구로? 가로 미분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누구로 미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y라는 애들이 어떤 x에 대한 함수일 거니까 x로 미분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뭐 이런 걸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에러라는 게 x에 대한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함수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즉 함수를 예측하시고 편차를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이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함수를 찾아내자. 보니까 머신러닝이랑 똑같지 않나요? 인공지능도 데이터가 있었고 그 함수는 뉴럴 네트워크로 정의를 했었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죠? 실제 프리딕션이랑 예측이랑을 저희 코스트 펑션이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걔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게 백 프로파게이션을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미니마이즈 해주는 과정을 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메소드로 했고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아날리틱하게 딱 떨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뭐 관측 값을 직선에 접합시키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쭉 있습니다. n개에 해당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저는 얘네가 선형 적합을 할 것 같아서 y는 a 플러스 bx라고 하는 코이피션트 a0, a1x를 갖다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거기에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x1을 넣었을 때 y1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하죠? 조금 에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 리얼 값에다가 이쪽은 뭐죠? 여기까지만 이 프리딕션 값이고요. 거기에 에러가 조금 추가돼야지 실제 리얼 값이랑 똑같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그 말은 저희는 에러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실제 리얼 값에서 프리딕션 값을 갖다가 빼주는 것을 에러다 라고 정의를 하고 그걸 오차, 한글말로 오차라고 하고요. 혹은 또는 잔차, 레지듀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코이피션트 A0랑 A1은 X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 A0는 Y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절편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도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잔차를 갖다가 만약에 저희가 잔차를 갖다가 앞에서처럼 y 리얼 값에서 y 프리딕션 값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치시면은 실제 데이터 한번 잠깐 볼까요?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이 실선을 연결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봤더니만 이렇게 딱 됩니다. 이쪽 점선을 갖다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에러를 봤습니다. x라는 값에서 값을 조금 비교를 해봤더니 프리딕션 값이랑 이 둘 차이의 값을 빼니까 어때요? 이쪽은 리얼 값이랑 프리딕션 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이쪽은 플러스 값이 나오죠. 그 두 개의 잔차를 서로 더해버리니까 어때요? 잔차의 합은 0이 돼버립니다. 즉 뭐예요? 에러가 0이 되다라는 소리는 완전 접합을 했을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제대로 예측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죠?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잔차의 합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은 즉 잔차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잔차를 해놓고서는 합을 0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주 적합한 베스트 핏, 베스트 최적의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잔차의 절대값을 이런 잔차의 리얼 값이랑 프리딕션 값의 잔차의 값을 절대값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뭐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뭐 정확하게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데이터 포인트 이번에 조금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같은 위치는 아니고 살짝 빗나가 있고요. 이쪽도 있긴 한데요. 이 경우에 살짝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막 이 점선을 하나를 봤더니만 이 데이터 포인트는 잔차가 0이죠. 왜냐하면 이 선이랑 완전 일치하게 있고요. 이 데이터 포인트도 잔차가 0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포인트 입장에서 여기랑 거리가 꽤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잔차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잔차의 합은 조금 0보다 크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문제는 이 선이 아니라 사실 이 중앙의 선을 한번 제가 그어보겠습니다. 이 중앙의 선을 그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점도 잔차가 하나 존재하고 이 점도 잔차가 하나 존재하고 이 점도 잔차가 하나 존재하고 이 점도 잔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첫 번째 잔차를 했던 케이스에 비해서 지금 한 두 번째 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잔차보다 분명히 큰 것 같습니다. 즉 뭐예요? 더 안 좋은 피트가 되어버린 거죠. 베스트 핏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아무리 눈으로 봐도 지금 제가 그린 이게 이 데이터 4개 포인트를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 점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이 잔차의 절대값을 최소화하자라고 했을 때는 1번 같은 선이 이런 점선들이 나오고 있고요. 2번 같은 선은 오히려 잔차가 조금 더 커서 오히려 잘 구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회귀 분석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4개가 5개가 있는데요. 이 4개는 정말 피트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하나만 아웃라이어라고 해가지고 딱 있어서 얘네들을 잔차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는 잔차를 갖다가 조금 위에 앞에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봤을 때 제곱을 갖다 이렇게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이때는 어때요? 사실은 위에 거, 아래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어떤 걸 쓰더라도 이 케이스에서는 물론 여기서 전차가 뭐 하죠? 다들 여긴 0이고 얘만 아주 크게 나올 텐데요. 근데 문제는 잔차의 크기가 크면 제곱을 취하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조금씩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 잔차 조금 가져가고 여기 잔차를 좀 줄여주자. 그리고 해봤더니만 이런 최종적으로 이 점선이 잔차의 제곱의 합을 계산을 하고 봤더니만 어떻다? 최소가 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가 이 선이 최고인데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도출된 프리딕션된 회귀 분석 회귀 함수가
조금 많은 에러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뭘까요? 예, 회귀 분석이 완벽하지는 않고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애들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데이터의 아웃라이어는 사실 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저희는 최대한 이런 데이터를 배제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1-1에 드렸을 때 바로 이런 아웃라이어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통계 기법을 바탕으로 그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분히 평균에 맞게, 그다음에 편차가 큰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최소한 잘 사용을 해서 함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고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평균값으로만 하셨다고 하시면은 아마 나중에 회귀 분석이랑 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최적, 베스트 접합을 할 수 있는, 핏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잔차의 합을 최소화한다라고 했었는데 앞에서 이미 살짝 얘기를 했지만요. 실제로는 y의 프리딕션하고 죄송합니다. 이쪽이 프리딕션이고요. 이쪽의 리얼 값에서 두 개의 차이를 갖다가 빼준 거를 합해주는 거랑, 다음에 리얼 값이랑 프리딕션 값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주고 그 잔차의 합을 구하시는 거랑 각각의 장단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첫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잔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분명히 아직 에러가 많았는데 잔차가 0이 돼버리는 문제점이 있고요.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다 양수로 바꿔주기 때문에 조금 좋은 장점이 있지만은 조금 수학적으로 이 절대값을 처리해주는 거에서 쉽지 않은 경우도 존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뭐였었죠? 아까처럼 데이터가 한쪽으로 편향되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작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미분도 가능하면서 또 뭐죠? 데이터가 멀수록 에러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실제로 리얼 값이랑 프리딕션 값의 에러를 제곱을 해주는 잔차의 제곱 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개수를 갖다 조금 구하는데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희가 1번, 2번을 잘 이해가 안 오신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잔차라고 하는 것은, 에러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 포인트에서 실제 값이랑 그때 해당하는 프리딕션 값, 당연히 xi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그 프리딕션 값을 갖다가 바탕으로 에러를 취할 거고요. 걔를 갖다가 제곱을 취해서 전체를 이렇게 서메이션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잔차의 제곱의 합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차의 제곱을 저희가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얘를 최소화하자, 미니마이즈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했던 소리는 얘를 뭐 하자? 미분을 하자라고 했었죠. 누구로 미분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여기 안에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잔차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 에러의 함수였네요. 그쵸? 근데 이 에러라고 하는 애는 누구였죠? 바로 실제 프리딕션 값, 리얼 값이랑 프리딕션 값의 차이를 제곱한 건데, 여기서 누굴 모르나요? 저희는 여기 yi, yr이나 이쪽 xi 모르나요? 저희는 데이터로 줄 겁니다. 걔네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0랑 a1이 적절하게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잔차가 줄어들 수가 있죠. 즉, 이 잔차는 엄밀하게는 a0랑 a1의 콤마입니다. 함수가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sr이라고 하는 잔차의 제곱의 할이라는 것은 누구죠? a0랑 a1의 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을 a0랑 a1의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0이 되는 그 위치가 바로 미니멈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조금 천천히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미분을 각각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R을 미분을 해서 0이 되고 싶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SR이라고 하는 애가 각각 A0랑
A1에 각각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0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는 각각이 0이 돼줘야 된다라는 뭐 이런 수학적인 의미가 조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각각의 A에 대해서 A0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S를 갖다 한번 잠깐 다시 적어볼까요? SR이라고 하는 건 시그마 I는 1부터 데이터 포인트 총 N개가 있었고요. Y 값에서 실제로는 A0 빼기 A1의 X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곱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1으로 미분해 주시면 제곱 먼저 내려와 줘서 2가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A0로 미분하니까 뭐 A0 상관없는 애들은 다 사라지고 A0 봤더니만 어때요?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에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한번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같은 방식으로 A1이니까요. A1에 2가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A1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근데 붙어 있는 것 말고 X i도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xi도 있어야 되고 뒤에 이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선 얘네들이 뭐예요? 각각이 0, 0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봤더니 마이너스 2는 별로 상관없겠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빼주면 되겠고요. 즉 남는 것은 시그마 y, 시그마 마이너스 A0, 시그마 마이너스 A1, X1이 남겠고요. 각각을 따로따로 적어주시고요. 이쪽도 마이너스 2는 양변을 미분해 주시면 남는 것은 Y가 아니라 X랑 Y가 곱해진 시그마 XY, 그 다음에 A0랑 XI가 곱해진 거 시그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A1의 X1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잠깐 해보시면은 뭐일까요? A0는 X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계속 값 A0는 고정이 되어 있죠. 아직 물론 모릅니다. 저희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포인트가 i는 1부터 총 n개이기 때문에 n0, a0 해서 이쪽으로 넘겨줬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대로 이쪽 1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넘어오면서 a1은 밖으로 빼주셔도 시그마 xi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이쪽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쪽을 우변을 넘겨주면서 A0는 앞에 개수는 시그마 XI다 라고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A1의 앞에 개수는 시그마 XI의 제곱을 한 거에 합들로 표현해줄 수 있겠고요. 이쪽은 그대로 남아서 시그마 XI, Y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났더니만 어때요? 우리가 풀고자 했던 건 누구죠? 나는 A0랑 A1이 각각 얼만지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바로 연립방정식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n의 a0 플러스 시그마 x a1 시그마 y i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0에 시그마 x i 생략한다고 해놓고 바로 적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시그마 x의 제곱에 a1 시그마 x 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선형 연립방정식이 탄생을 해버렸습니다. 저희 선형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매트릭스로 바꿔주시면은 A0, A1 해주시고 시그마 Y, 시그마 X, Y가 있겠고요. 물론 여기서 지금 시그마들은 어때 데이터 포인트가 총 n개가 있기 때문에 그 n개의 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역행렬 구하신 다음에 넘기셔도 되겠고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해주셔도 되겠고요. LU 디컴포지션 해주셔도 참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그냥 간단히 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꼭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A1이 나오면 반대로 넣어주셔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평균 데이터들의 평균,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실은 엄밀하게는 시그마 i의 n으로 나눠준 거고 시그마 x의 n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주셨을 때 A1이 나와주시면 H라고 나온다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앞선 단원까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든지 LU 디컴포지션이라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은 역행렬 대신 해서 푸는 거기 때문인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어때요? 시그마 n, 시그마 x, 시그마 x, 시그마 x 제곱만 있고요. 이쪽에 데이터 y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데이터 포인트의 x는 어때요? 인풋이죠. 그 인풋은 정해져 있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y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우변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이쪽은 일정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A0랑 A1을 풀 때 뭐예요? Y값이 많은 케이스가 변한다고 하면은 LU 분해를 해주시면은 여러 번 할 때 이득이 좋겠죠.
반대로 가우시 엘리미네이션처럼은 뭐 이미 딱 데이터 세트가 하나면은 가우시 엘리미네이션 한 번만 수행을 해주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x가 아까 10일 때, y가 25, 20일 때 70, 30일 때 이렇게 해서 데이터 포인트들이 뭐 풍속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찍혔던 게 있었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핏 라인을 한 거죠. y는 a0 플러스 a1의 x로 갖다가, 물론 여기서 아까 뭐 평균이기 때문에 발을 취했는데 발을 취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구하려고 봤더니만 뭐였었죠? 여기 데이터 총 n개 시그마 x, 시그마 x, 시그마 x의 제곱이 필요했기 때문에 i가 생략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하죠? 시그마 x는 여기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60이다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총 8개니까 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봤더니 x제곱이 필요하니까 x제곱은 10을 제곱한 100, 20을 제곱한 400, 30을 제곱한 900이 되겠고요. 80을 제곱한 6400이 돼서 걔네들을 쭉 한 번 더해준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여기는 시그마 x에서 360, 204 빵빵, 그 다음에 여기는 8이 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0랑 a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시그마 y랑 시그마 x, y가 되어 있었을 텐데요. 시그마 y는 바로 이 데이터 값을 더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5135가 돼주시면 되겠고요. x랑 y를 곱해주시는 거 어떻게 10이랑 25를 곱해주시면 250이 되겠고, 20이랑 70을 곱해주시면 1400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80이랑 1450을 곱해주시면 11만 6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더해주신, 보시는 것처럼 31만 2850이라는 값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a0랑 a1이 얼마입니다를 구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뭐 앞에서 뭐 좀 식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시는 것처럼 19.47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다음에 반대로 뭐 x의 여기 a0 더하기 a1의 x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A1이 뭐 19.47 정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45를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641.8 넣어주셔서 A0가 나온다고 했는데, 뭐 사실 이런 계산 방법은 쓰실 필요 없고요. 이미 저희 선형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값이 나왔을 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서 그냥 y는 A0는 마이너스 234 뒤에 소수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7에 19의 x로 갖다 표현이 되어 있겠고요. 이거를 좀 플러스를 해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234니까 꽤 밑에 있겠고, 그걸 19 정도로 기울기 지나가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지나는 곡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힘하고 벨로시티는 이런 관계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낸, 바로 베스트 핏한 것을 찾아냈는데요. 물론 저희가 얘를 처음 시작할 때 뭐였죠? 선형이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선형인 거 중에서 가장 베스트 핏한 애를 찾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은 되는데요. 문제는 역시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해절편일 때 음해절편 뭐예요? 속도가 0일 때 음의 힘이 나온다? 반대로 끌어당겨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물리적으로 비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베스트 핏을 찾긴 했지만은, 만약에 물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형 핏을 찾는 방법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습 알고리즘을 갖다가 통해서 하는 이제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뉴럴을 하나 정도 쓴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걸 할 때 회귀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펍세트론의 컨셉이 이 선을 하나 정도, 하나의 평면 하이퍼 플레인을 자르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요.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 하나 정도 있었던 거랑 거의 유사한 결과를 도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저희가 선형 회귀 분석이 뭐
물리적으로는 옳진 않았지만 선형 회귀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오차를 조금 정량화를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잔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예, 잔차의 제곱의 합의 유사성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보시는 것처럼 이 ST라고 하는 애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분산이라고 하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나요? 평균으로부터 이 데이터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예, 분산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떨어져 있는 정도를 똑같이 제곱을 취하기 때문에 물론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이제 제곱으로 좀 달라지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잔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측한 뭐죠? 얘도 뭐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 표현을 안 쓰는 이유가 프리딕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예, 평균과는 다른 함수라서 조금 그런 거고요. 어떤 함수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잔차의 제곱이죠. 그래가지고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xi라는 위치에서 실제로 데이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한 리그레션 라인, 회귀 분석된 베스트 필 라인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이를 나타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여기 앞에서 평균 분산이라고 하는 애는 뭐 데이터가 있으면 그 평균 값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냥 평균 값이 여기 놓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떨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많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냥 데이터들이 보통 이렇게 막 모여 있으면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구해지죠? 예, 데이터들을 다 더하신 다음에 예, 전체의 토탈 개수로 갖다가 예, 나눠주는 형태로 띄워주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뭐예요? 어떤 평균값 m이라는 스칼라가 나오죠. 즉 그 말은 뭘까요? 사실 예, 이런 선을 찾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걸 찾아줄 수 있지만 뭐 당연히 이 리그레션을 가면 데이터들이 만약 이렇게 있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랑 떨어져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랑 예,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랑은 조금 서로 예, 의미가 크게 다르죠. 그래가지고 분산과 잔차의 제곱에는 유사성도 존재하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 선형 회귀 분석에서의 잔차는 데이터점과 직선 사이의 수직거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약간의 이런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요. 예, 여러분들 어때요? 사실 이 선을 갖다가 데이터가 있다라고 쳤을 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시면은 예, 이 베스트 핀 라인을 찾으라고 하면은 나는 이 선으로부터 얘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 선이랑 여기가 90도 수직이 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잔차의 제곱을 바탕으로 통해서 표현을 하면 어때요? 이 데이터가 여기를 보게 되죠. 여긴 분명히 90도는 아니죠. 이쪽으로 봤으면은 여기 90도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봤으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저희가 잔차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하긴 했지만은 엄밀하게는 이 잔차를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선과 이 점 사이에 최소거리로 갖다 정의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 정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으시죠?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뭐 3차원이면 뭐 c제곱도 있을 거고 뭐 여기에 a 저 데이터 포인트 by0 c인가요? 그래서 절대값인가 취하시면은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 거리의 합을 갖다가 뭐하자? 미니마이즈 하면은 예, 베스트 핀 라인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바로 이게 뭐한다? 예, 사실 인공지능 머신러닝에서 서포팅 벡터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 그 방법을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런 방식으로 피팅을 할 수가 있으시면 그 방법을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게 바로 새로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쨌거나 여기서는 뭐 잔차의 제곱과 분산의 제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 뭐 이건 살짝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기도록 하는데요. 그냥 저희가 이제 분산과 잔차의 제곱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똑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평균을 구하시고 분산을 구하시게 되면은 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의 제곱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갖다 보는 게 분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산을 갖다 전체적으로 통계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 분산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균일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측정을 정규 분포적을 띄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분포 차이가 꽤 큰데요. 저희가 만약에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베스핀 라인을 찾으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생각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실제 데이터랑 이 직선 사이 수직 방향으로의 잔차의 제곱이죠. 제곱을 갖다가 다 합하시면은요. 여기서도 똑같이 특정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 함수의 데이터 값이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위치가 평균 값인데 여기서는 그 위치가 A0, A1, X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서는 이 표준 편차라고 할 수 있는 이 잔차, 여기서는 시그마가 많이들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엄밀하게는 즉 저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데이터에 떨어져 있는 분산 정도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평균 혹은 어떤 예상되는 예상이 가능한 함수의 형태로 치환을 해주겠다. 이 치환을 통해서 잔차를 가장 미니마이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뭐 회귀 분석을 하더라도 사실 뭐 작은 잔차가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렇게 큰 잔차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데이터의 문제인 거지 모델의 문제는 아니라서요. 뭐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회귀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회귀 분석을 했는데 내가 회귀 분석을 정말 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회귀 분석을 잘했는지에 대한 스코어, 점수 같은 것을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회귀 분석을 잠깐 봤더니만 어때요? 이렇게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이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잔차를 줄였죠. 근데 이 잔차를 줄였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것에 비해서 이득이 없다고 하면은 이 회귀 분석의 의미가 사실 있나요? 그렇죠. 의미가 있어야겠죠.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은 잔차의 제곱의 합이 어때야 된다? 줄어들어야겠죠. 여기도 분명히 잔차 표준 편차라고 하시는 시그마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얘의 잔차의 제곱,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잔차의 제곱이 있었고요. 얘도 내 모델 값을 기준으로 레지듀얼 잔차의 제곱의 합이 있었는데요. 당연한 거겠지만 누가 커야 돼요? 이쪽이 커야겠죠. 왜? 얘가 더 안 좋은 모델이어야 되니까. 이쪽이 더 좋은 모델일 거 아니야? 좀 더 베스트 핏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 정량화할 수 있는 식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ST랑 SR이 있는데요. 저희 아까 누가 더 크다고 했었죠? ST가 크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크니까요. 분명히 얘는 ST를 향해 가겠죠. ST보다 나빠지면은 그 모델은 의미도 없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전체를 ST로 나눠주시면은 얘 값은 어때요? 최대 1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최소 얼마를 가질까요? 아마 0보다는 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네들은 아무리 해도 0보다 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만약에 이 값이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애가 R제곱이 만약에 1이 된다고 쳐보겠습니다. 1이 왜 됐을까요? SR이 0이 된 거죠. 뭐예요? 내가 모델을 회귀 분석을 했는데 잔차의 제곱이
합치니까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0이니까 뭐예요? 접합이 완전 잘 된 베스트 핏이 완료된 경우겠죠. 반대로 R제곱이 0이면 어떨까요? 0이다란 소리는 뭐예요? ST랑 SR이 서로 똑같아졌다는 소리죠. 즉 피팅 해봤더니만 평균과 표준 편차 한 거랑 그거의 기준 대비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마 월스트 핏, 사실 월스트 핏은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그냥 피팅을 한 의미가 미닝레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미닝레스? 예, 의미가 없는 피팅이 돼버린 거 아니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결정 개수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당연한 거겠지만 R제곱이라고 표현한 것은 얘네들이 잔차들이 제곱이 취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루트를 취해서 원래의 좀 크기로 갖고 오시면은 R은 상관계수가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 영어를 갖다가 이거 옮겨오다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학생들이 매번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만약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뭐 결정계수냐 혹은 상관계수냐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면 정확하게 R제곱인지 R값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런 걸로 막 헷갈려가지고 교수님 왜 교수님은 슬라이드에 상관관계라고 적으셨어요? 막 이런 코멘트보다는요 정확하게 R제곱이 뭐고 R이 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셔서 뭐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도 조금 내 모델이 정말 좋은 결정계수를 혹은 상관계수를 갖고 있다라는 말로 쓰시면은 뭐 거의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R제곱이 1이 되면 완전 접합, 되게 잘 피팅을 했다라는 뜻이겠고요. R제곱이 0이 되면 접합한 데이터에 이점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갖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수식적으로도 있는데요. 이것은 뭐 ST랑 SR을 갖다가 따로따로 직접 구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T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그마 S 잔차의 제곱이었는데요. 평균과 뭐였죠? 원래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줘가지고 그걸 제곱을 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제곱을 갖다 우리 시그마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죠? yi의 제곱 마이너스 이 평균의 i 플러스 m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시그마 해놓고 사라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거를 갖다 그렇게 따로따로 표현한 거고요. 그 루트를 취하다 보면 이렇게 복잡한 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식을 외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차피 이거를 하실 때는 실제로 데이터를 구하셔야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이걸 외우시면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요. 뭐 어쨌거나 뭐 따로 잔차를 구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는 게 있는데 그때 이런 수식은 자동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살짝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앞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쓰겠고요. 표준 편차, 추정값의 표준 오차 그리고 상관계수를 구해달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표준 편차를 갖다 한번 구해 보셔야 되는데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실제 값에서 평균 값을 빼주신 거에 전체 제곱해 주신 다음에 합산을 해주셔야겠죠. 전체 개수로 보통 n을 나눠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뭐 살짝 얘기했지만 자유도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n-1개로 표현을 해준다.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통계를 제대로 안 하셨으면 저도 사실은 이게 8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희가 고등학교 때 잘못 배웠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1 총 데이터 하나를 좀 줄여줘야지 되겠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직접 다 매번 구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구하신 다음에 루트까지 씌워주시면은 표준 편차는 508.26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추정값에서의 표준 오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정값은 어떻게 되죠? SR이라고 할 텐데 우리가 실제 값에서 모델 값을 갖다 나눠주시게 되겠고요. 그거에 전체 제곱을 취해서 똑같이 더해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표준 오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왜 n-2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이제 표준 편차에서 하나가 자유도가 줄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y를 저희 유출할 때 a0랑 a1에 x, i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평균이랑 조금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a0랑 a1을 구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뭐 표준 편차할 때 평균이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있으면은 야, 편차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냐? 분산 잔차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냐?
라는 뜻에서 자유도를 하나 줄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모델에서 추정에 대한 오차를 갖다 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선을 하나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예, 직선을 정의하려면 최소한 2개의 포인트가 필요하다 보니까요. 데이터가 최소한 2개 이상이 있어야지만이 죄송합니다. 예, 2개 이상이 있어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즉 차이를, 오차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도 2개, A0랑 A1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은 2개가 있으면은 오차 하나도 없어야 되죠. 무조건 빵이죠. 그래서 그 차원이 줄어드는 것만큼의 n-2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도 2개가 줄어들었다. 실제로 데이터 포인트 2개는 예, 이 표준 편차의 평균적인 편차를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n-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통계를 설명을 해드렸었어야 되는데 이쪽 살짝 넘어갔지만은 이번 기회에서 한번 살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나온 값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즉 그걸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여기 루트를 씌우긴 했는데요.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저희가 아까 분명히 결정계수 정의할 때 st랑 sr을 썼잖아요. 이때는 n-1, n-1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 값을 그대로 st, sr을 써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혹시 결정계수를 구하는데 혹은 상관계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n-1인지 n-2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걸로 통계적인 기법으로 문제가 있냐라는 말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시면 0.88 정도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루트를 씌하시면은 약간 값이 소수점은 제곱을 취하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0.93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이슈가 있긴 한데 상관계수가 나오는데 이거의 선형 모델은 사실은 뭐 r제곱을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8.05%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조금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선형 모델이 0%다 라고 하는 뜻은 의미가 없다라는 뜻인데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단지 이득이 없다라는 뜻이겠고요. 또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1로 가면 갈수록 피팅이 완벽하게 됐다라는 뜻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이 모델이 뭐 100% 완벽한 모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회귀 분석에서는 사실 약간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도 어쨌거나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모델이 88% 정도의 뭔가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어쨌거나 이번 교재에서는 그거의 표현을 조금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선형을 했는데 비선형도 해봐야겠죠. 비선형 갑자기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비선형 모델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비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형 함수를 따르지는 않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가 어려운 비선형을 한 번에 시작을 하면 안 되잖아요. 즉 여기서 비선형은 엄밀하게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 선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좀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다항식 회귀 분석, 뭐 비선형 모델, 뭐 비선형 모델을 선형으로 변환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쪽에서는 이거를 얘기할 거고요. 비선형 모델 중에서 이제 지수 모델이 대표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지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형태가 익스포넨셜의 형태를 갖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의 성장이라든지 방사능 감소, 요새 같은 경우에 코로나의 감염자 숫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지수적으로 감염률이 증가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슬픈데, 이거는 이런 거 모델링을 하지 않을 거라 절대 생각했었는데, 참 그러네요. 어쨌거나 이런 형태를 띠는 것을 지수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멱방 정식이라는데 여기서 지수 모델에서 이 밑에 쪽이 이제 x의 n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멱방 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감염 얘기하니까 포화 성장률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식은 자세하게 보시면 어떤 특정 값에서 이렇게 특정 값을 이렇게 해서 세츄레이트듯이 움직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멱방 정식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증가하겠죠. 뭐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세츄레이션이라서요. 사실 여러분들이 매년 우리가 지금 매일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감염자 수는 사실은 빵명에서부터 얼마까지 가능하죠? 전 지구가 70억 인구면은 맥시멈 70억까지밖에 갈 수가 없죠. 제가 앞에서 지수 모델이라고 했는데 70억을 뚫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지만 감염이라고 한 거는 전 지구상의 인구를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포화 성장률 방정식을 써가지고 이런 전염률의 감염 속도라든지 감염 진행률 혹은 감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뭐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랑 아마 에너지 재료 기초를 좀 들으셨으면은 이 포화식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짝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번 세 번째 프로젝트를 하는 건 좀 양심 없으니까 세 번째 프로젝트는 살짝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이 코비드 19을 갖다가 모델링 하는 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프로젝트를 취소를 했고요. 이제 다른 걸로 좀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으로 그냥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쪽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해도 되겠다. 사실 2월이나 3월쯤에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방 지나니까 2학기 정도의 이 모델을 바탕으로 실질적 데이터도 있으니까요.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전 지구적으로 슬픈 일이어가지고 그런 것들 함부로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보고서는 아닌 것 같아서 어쨌건 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지수 방정식은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될 건데 그다음에 이쪽 몇 방정식도 이런 좀 증가함수는 지수보다는 좀 적지만은 증가하는 형태가 뜰 거고요. 이런 포화 방정식은 0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방식으로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잘 바꿔주시면요,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선형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건 선형화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형을 할까요? 바로 양변을 로그를 취해주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로그를 취해주시면 로그 y에다가 로그 알파 이 지수의 베타 x가 되겠는데요. 곱하기는 서로 더하기로 가능하겠고요. 알파에 베타 x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베타 내려오고 로그 2 있고 사실 로그 2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x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새로운 로그 y를 캐피탈 y로 치환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얘를 a0로 생각하시고 얘를 a1이라고 생각하시면 x는 그대로 x네요. 그렇기 때문에 x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새로운 형태의 선형 연립 방정식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뭐 같은 방식이겠죠. 이쪽도 양변을 로그를 취해 주시면은 로그 y가 나올 것 같겠고요. 그래서 로그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로그 취해진 알파 2에다가 로그 x가 있겠고 베타 뭐 베타라고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대문자 y, 이쪽을 a0, 이쪽을 a1, 이쪽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해주시게 되면은 선형 연립 방정식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포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두 개를 역수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3의 x, 베타 3 x 해주시면은 y분의 1은 이쪽은 1 지어지면서 알파 3분의 1에 이쪽이 x분의 알파 3분의 베타 3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y분의 1을 캐피탈 y로 치환해 주시고 이쪽을 a0를 이쪽을 합쳐서 a1 그 다음에 x분의 1을 캐피탈 x로 치환만 해주시면은 리니어라이제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실 말이 비선형이지 선형화가 돼서 뭐한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다시 조금 이제 돌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 과정만 조금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때요? y가 실은 로그 y였죠. 이런 것들을 뭐야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있어요. 시그마 xi의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뭐 xyi, 그 다음에 시그마 뭐 y 이런 것들 구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네들 값이 바뀌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뭐가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그도 취해줬으면 시그마 로그 x 혹은 뭐 시그마 x분의 1 이런 값을 더해 주셔가지고 하셨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만 조금만 거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문제를 풀으시라고 하시게 되면은 지수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 몇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 포화 방정식도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선형 모델로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몇 방정식을 갖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x랑 y의 값이 중요했었는데 로그 변환을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값의 로그를 취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합이 중요하죠. 로그 y도 곱해 주시고 x의 제곱이라는 게 로그 x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거의 제곱을 갖다 구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x랑 y를 곱하는 것도 있었죠, 시그마. 그런 경우에 뭐예요? 로그 x랑 로그 y를 서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을 곱해주신 다음에 해주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역시나 그랬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그래서 이게 나왔으니까요, 저희 뭐 해야 되죠? 이제 회귀 분석이 있기 때문에 n의 시그마 x의 시그마 x의 시그마 x의 제곱에 a0, a1, 시그마 y, 시그마 x, y가 돼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n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8개 들어가주면 되겠고, 시그마는 여기 이 값이 들어가주면 좋겠고, 시그마 x제곱도 여기 값이 들어가주면 좋겠고, 시그마 y는 여기 값이 들어가주면 좋겠고, 시그마 xy는 여기 값이 들어가 주신 다음에 뭐 한다? 역행렬이라든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LU 분해를 수행을 하신 다음에 A0랑 A1을 구해주시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나온 값이 뭐 이렇게 된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식은 제가 한 번도 증명을 안 해드리긴 했는데요, 앞에 거를 그냥 해보시면 이게 결과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손으로 푸는 것을 가정해서 풀이라 조금 적혀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뭐 y에서 a0 마이너스 5.620 더하기 1.9842 x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x바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근데 x랑 y가 사실은 원래 이 x랑 y가 아니었죠. 그래서 로그 y랑 로그 x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회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했더니 로그 먼저 x에다가 1.984인가요? 올려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다음에 로그 y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하기니까 이거 지수 올라가는 거 맞고, 곱하기니까 x분의 마이너스 5.6220인가요? 죄송하네요. 지금 로그를 10으로 취한 거니까 10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고, 그 두 개를 곱해 주셔야 되니까 y라고 하는 s는 아마 10에 마이너스 0.5620에 x의 1.9842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정을 똑같이 거쳐주시면은 로그 y에 이런 식으로 거쳐서 아까 10에 마이너스 5.6220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0.273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의 1.984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y랑 x라고 하는 것은 번지 점프할 때 그 사람이 받는 그 드래그 폴스 항력과 x는 v, velocity였던 것을 감안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오겠고요. 저희가 앞에서 어떤 관계 있다라고 했었죠? 속도의 제곱에 그 다음에 항력계수 코에피션트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보시면 어때요? 2는 아니지만 거의 1.98, 거의 2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때 해당하는 항력계수는 0.274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을 관측을 하신 다음에 이런 관계식을 구하셔서 하시면 항력계수가 0.2741이고요. 뭐 약간 에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제곱이 아닌데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선형 회귀 분석, 비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기술이 갖추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매트랩으로 갖다가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해서요, x랑 y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x가 뭐예요? 데이터가 x1부터 xn까지 해당하는 벡터일 거고요. y도 그때 해당하는 y1에 해당하는 값과 yn에 해당하는 n개의 데이터 벡터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들어온 데이터 개수가 n개라는 걸 또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데이터 포인트가 이 정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총 n개의 데이터를 저희가 도출해서 얻었다라고 치시면은 안 그려지네요. 다음에 x에서 전체 x의 데이터 슬라이싱해서 가지고요, y의 데이터 y 슬라이싱 하는 건데요.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잘못 들어왔을까봐 하는 거고요. 전체 우리가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x의 제곱인데 x 제곱 x 닷 x x로 x.곱 x로 해주시면 x의 제곱 요소마다 제곱이 되죠. 그다음에 x, y 곱한 거랑 y의 제곱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1은 예, 여기서 이렇게 구했네요. 똑같이 책이랑 똑같이. 그래가지고 n의 시그마 xy 마이너스 x 시그마 x 시그마 y 곱한 거에 나누기 n배의 시그마 x 제곱에 마이너스 그냥 시그마 x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했는데요. 그냥 뭐 연립방정식 구성을 하신 다음에 LU 분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 제곱 여기 중요하네요. r 제곱 결정계수였죠. 결정계수를 구하는 식을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예. x를 새롭게 미니에서 맥시멈까지 두 개씩, 그 다음에 yp를 실질적으로 피팅된 값을 넣어서 플러스를 해서 실제로 데이터랑 같이 나오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데이터 x랑 y를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개 데이터를 갖다 넣어주시고 리니어 리그레션 하시면은 r0가 0.88 88%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해당하는 a0랑 a1이 나오겠고요. 그려보시면 다음과 같은 선형 곡선이 나오는 것을 예, 매트랩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안 맞으니까요. 어떻게 하죠? 예, 로그 취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로그를 취해가지고 도출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졌죠. 그래서 아까 88%보다 94%로 조금 더 맞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되겠고요. 물론 여기는 데이터가 로그로 치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얘를 다시 원래대로 회귀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랩에서는 이거를 누가 해주고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바로 폴리핏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꺼야겠네요. 네, 폴리핏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x, y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 똑같은데요. 여기다 n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n차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을 갖다 주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1차 선형이기 때문에 n을 1을 넣어주시는 거랑 똑같고요. 그걸 넣어주시게 되면은 아마 넣어주시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P1, P2의 벡터 형태로 A0랑 A1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매트랩의 헬프를 보시게 되면은 1, 2, 3, 4, 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고차원의 값이 첫 번째 P1에 들어가 있고요. 순서대로 P의 n 플러스 1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랑 반대로 풀었죠. 우리는 상수가 A0가 이쪽에 먼저 들어가 있고 A1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차항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P1에는 아마 선형이기 때문에 X랑 곱해줘야 되는 게 있을 거고 P2는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과 P2 플러스를 이렇게 값을 해주시면은 똑같죠? 앞에서 구했던 거랑.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예, 플러스를 해보시면은 예,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매트랩에서 구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예, 오늘까지 한 내용은요,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아마 비선형, 다항식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을 먼저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들은 아마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비선형까지 챕터 한 15장인가요? 16장까지만 하시게 되면은 바로 프로젝트도 한 내드릴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까지 완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